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우리 아이들 고민이 생겼을 때 엄마한테 얘기하면 다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 결과 우리 아이들이 고민을 털어놓는 상대 1위로 꼽은 게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친구였다고 합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너무 섭섭했어요, 선생님 저는. 친구처럼 편한 상대도 없고 그리고 그런 친구라도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그나마 엄마들한테 위안을 할 만한 거는 두 번째는 엄마랍니다. 아, 2위가 엄마예요? 네. 그러면 3위는 당연히 아빠겠네요? 아빠가 아니고요. 그냥 혼자 사귀고 만답니다. 아, 그렇죠. 아니, 아빠랑 얘기한 것보다는 그냥 네. 혼자 이렇게 삭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차라리요? 그럼요. 왜냐면 요즘에 청소년들이 이 고민이 참 많은데 특히 그 이성에 대한 고민도 많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런 걸 괜히 뭐 주변에 얘기했다가는 선생님이 어떻게 알고 와요. 네. 너 이성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며 지금 이럴 때니 하면서 막 또 뭐라고 해요. 그래서도 선생님이 혼자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엄마한테 얘기해요. 그 엄마한테 가가지고 너 여자친구 생겼냐고 싹 시달리다 보니까 네가 지금 그럴 때냐 공부할 때지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오히려 상담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혼나기만 하니까 일이 너무 그냥 커진다, 진짜. 차라리 혼자 참는 게 낫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삭히는 거죠. 요즘 청소년들 불쌍합니다. 그렇네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괜히 이렇게 고민거리라고 얘기했다가 엄마가 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너는 공부나 해. 이런 핀잔과 잔소리만 듣게 될 거를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입이 안 열어질 것 같기는 해요, 선생님. 맞아요. 근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이들의 고민은 대체로 비슷해요. 뭐 외모 문제라든지 공부 문제, 이성 문제 이런 식으로 집합이 되는데 또래 친구에게 말 걸고 고민을 털어놓기가 쉽기는 하지만 이게 수다를 떨고 위안 정도나 받을 뿐이지 사실은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의지를 하고 고민을 네. 해결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자기에게 다가올 수 있게 이렇게 노하우나 스킬을 좀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아이들의 그 눈높이에 맞는 관심사를 수시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셔서 네. 이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화, 그리고 아이가 말을 걸었을 때 늘 반가운 얼굴로 반겨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세,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고민을 해결했을 때 뭔가 잘못된 행동이나 뭐 욕설이나 지적할 행동이 나오면 그거를 고치시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본질에서 핵심을 그렇죠. 벗어나서 그런 거를 지도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아이가 원하는 그 해결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도와주려는 네. 그런 자세를 하다 보면 아이가 힘들 때마다 아, 선생님이 도와줬지, 엄마가 도와줬지 해서 찾아올 것 같아요. 그래요. 뭐 고민거리 얘기하는데 갑자기 너 다리 떨지 말라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공부보다는 이 외모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친구도 너무 그러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특히 저는 눈이 작아가지고 네. 좀 고민이어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했죠. 나 눈이 좀 너무 작은 것 같다, 엄마. 이거 나중에 좀 어머니 반응 궁금한데요? 쌍꺼풀도 했던까지 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아니다, 이리야. 너는 지금 그 눈이 충분히 매력이 있다. 근데 너는 왜 엄마가 얘기하고 있는데 졸고 있니? 그래서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눈을 뜨고 엄마를 봐요. 엄마가 얘기하는데 졸고 있어 하면서 막 우리가 또 혼나면서 또 속으로 또 삭혔죠. 또 삭혔죠. 지금까지 삭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 수다학이 더욱더 막중한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되는 날인 게요. 오늘 사연을 들고 온 주인공은 자신의 고민을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수다학과 함께 나누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진짜 더 부담감을 느끼셔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고3. 네. 아, 그냥 오늘 고민을 정신- 그냥 혼자 삭히지 그냥 왜 일단 우리 부담스럽게. 네, 왜 이래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깨가 더욱더 무겁지만 우리 고3 학생의 수학 고민을 정말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민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이번 주 수다학이 찾아간 곳은 충청북도 충주시. 취미활동에 푹 빠진 이 학생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비행기에 관심이 많나 봐요. 네, 파일럿이 꿈이라고 하는데요. 고민을 듣기 전 먼저 주인공과 인사부터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고3 강병기입니다. 미래의 파일럿을 꿈꾸는 고3 병기에게는 어떤 수학 고민이 있을까요? 제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느 단원에 해당하는지 어떤 공식을 대입해야지만 풀린지 이걸 잘 계속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수학 문제가 자꾸 알면서도 틀리기도 하는 게 많아가지고 자꾸 걱정이에요. 지금 머릿속에 약간 지우개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다학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새겨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정확하게 아직 다 입력이 안 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보면서 눈으로 이해만 해놓고서 나중에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아, 머릿속에 수학 지우개가 있다? 어떤 상황인지 더욱 궁금해지는 사연. 수의사가 꿈이었던 병기는 고등학교 2학년 동안 확률과 통계, 미적분 1, 2, 기하와 벡터 등의 단원을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파일럿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항공대로 목표를 변경, 문과로 전과하는 큰 결단을 내렸고 공부 방향이 바뀌며 미적분 2와 기하와 벡터는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심리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오르지 않는 수학 성적. 과를 바꿨어요. 네. 전략적으로 옮긴 것 같은데 이과에서 문과로 옮기는 경우는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과에서 문과로 옮기는 예, 오히려요? 예, 이과 공부하다가.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왜냐하면 수학이 싫어서 옮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반드시 좋은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야? 아, 이거요? 제가 한번 혼자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려고 풀어본 수학 모의고사 문제예요. 근데 이게 분명히 열심히 공부했고 그런 건데 많은 유형을 틀렸더라고요. 채점해 보니까 한 3등급 완전히 나왔어요. 공기가 가장 어려워하는 건 뭐야? 아, 저 함수요. 함수하고 확통이 좀 어렵긴 한데 확통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거 찍어서 맞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분명히 풀었단 말이에요. 문제집에서. 근데 문제집에는 막 유형이 써져 있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자꾸 의존을 한단 말이에요. 모의고사에서는 유형이 안 나오고 식도 안 나오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고 개념도 앞을 보면서 풀었는데 이렇게 모의고사 풀 때는 개념을 앞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틀리다 보니까 확통하고 함수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참고서 보면 이게 무슨 단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 이거 당연히 이렇게 푸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놓고 모의고사만 보면 새하얘지는 머리.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데요. 지난주 수다학 평가를 위해 서울에 있는 연구소를 찾았던 병기. 문과와 이과, 공통단원이 출제된 후행 문제와 이과에서만 배우는 현행 문제가 출제된 두 개의 시험지를 받아 풀었는데요. 후행은 비교적 잘 푼 반면 현행은 전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1년 동안 꾸준히 공부해와서 잘 풀만도 한데 어려웠던 걸까요? 한 3개월 정도? 그 정도 복습을 안 하면 자꾸 까먹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이과에서 문과로 옮기다 보니까 문과에 대한 수학을 많이 신경 쓰게 되었고 이과 수학은 신경 쓰지 않게 되어가지고 좀 소홀히 했더니만 다시 다 까먹게 되었어요. 이렇게 매일 복습하지 않으면 금방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수학 개념들. 정시 시험을 준비 중인 병기에게는 무척 심각한 문제. 그렇다면 공부 방법은 어떨까요? 보통 수학 공부는 하루에 5시간 정도, 개념서 3권과 문제집 3권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개념서로 이론을 공부하고 문제집을 통해 유형을 파악하며 나름 체계적인 병기만의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공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관찰 카메라를 통해 더욱 자세히 지켜봤습니다. 일단은 뭐 문제집도 종류별로 골고루 잘 풀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해야 되는 그 하루 동안 해야 되는 일도 좀 잘 적고 있는데 오늘 병기가 공부할 단어는 함수. 병기가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인데요. 먼저 노트에 개념을 적고 입과 손으로 달달달 외운 후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시작합니다. 하루 평균 약 50개의 문제를 노트에 직접 적어가며 푼다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병기가 풀이를 한 문제를 보면 네. 사실은 그래프를 다시 그릴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문제와 그래프를 그리지 말아야 하는 문제를 네.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즉 체계적으로 공부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뭐 엉덩이로 공부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2시간 동안 꼼짝 안 하고 저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도 뭐 자세가 특별히 흐트러지지도 않고요. 벌써 2시간째 공부 중.
잘 푸는가 싶더니 잠시 멈칫하는 병기. 어려운 문제를 만난 듯 보이죠? 이 방법 저 방법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뭘 찾는데요? 해답지? 해설지? 역시. 공부 중 해답지를 꺼내든 이유 무엇일까요? 우선은 혼자 풀어보려고 해요. 근데 안 풀리면은 그럼 답지를 보고 답지에서 조금만 봐요. 근데 대신에 그리고 어떻게 풀어라 하는 방식이 나와 있으면은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풀어보고 그때도 안 되면은 그냥 아예 답지를 보고 다시 체크해 놓고 다시 한번 풀어봐요. 경기도 이미 답안지를 보면 안 되는 걸 알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만 봤다고. 이렇게 문제풀이가 끝나고 나면 틀린 문제를 위주로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하며 마무리되는 수학 공부. 하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이 맞는 건지 잘못된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전문가분들께 묻고 싶은 것도 궁금한 것도 많다고 합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수학이 좀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편인데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확실히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제 고3에 들어섰고 내년이면 대학에 가는데 제가 이제 수학에서 뭘 더 추가하고 뭘 더 빼야 할지 감이 안 잡혀요. 그리고 제 꿈이 파일럿이라서 항공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항공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딱 특별히 수학을 뭐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지 하는 궁금점이 많이 들어요. 파일럿이 꿈인 병기. 수학 점수도 창검까지 높이 올릴 수 있도록 수닥 도와주세요. 파일럿을 꿈꾸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병기를 만나봤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병기의 고민이 너무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풀 때 생각해 보면 이게 뭘 물어보는 문제인지를 알면 쉽게 할 수 있지만 도대체가 이걸 뭘 풀라는 건지 이걸 전혀 아무것도 힌트를 모를 때 드는 그 답답함을 지금 병기가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사실 고등학교 한 2, 3학년 학생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 아닐까요, 선생님? 예, 정말 많은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병기에게 특이한 점이 있다면 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단권화를 하고 개념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연습장을 활용하고 네. 그다음에 오랜 시간 앉아서 집중하고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공부는 하려고 앉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공부를 네.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봐서는 병기가 수학을 이해 없이 암기식으로 외우면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문제는 4점짜리 문제인데요. 확률과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봐서는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에서는 위에 바보라고 써놓고 이제 틀린 문제를 삼각형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네. 즉 계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계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함수의 극한에서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지금 병기가 발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없이 커지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써놨는데 이 개념은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개념이 아닌데 그래요. 그것을 되게 중요한 것을 써놓은 것처럼 한 것을 봐서는 어떻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지금 3, 4, 5등급이 나온다고 하는데 수능에서는 오히려 성적이 더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래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근데 병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습장을 잘 활용한다든지 또 단권화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오답 정리를 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리고 자기의 문제점을 파악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아니 근데 우리 병기 말대로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 같다.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병기하고 같이 병원 가서 이 뇌 MRI를 한번 같이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다는. 아, 왜 이래요? 혹시 모르잖아요. 어린애한테. 혹시 모르잖아요.
본인이나 한번 가보세요. 네. 이렇게 단원명이나 개념을 좀 알면 이렇게 문제 풀기가 쉽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거예요. 당연한 그렇죠.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수학의 핵심은 힌트 없이 문제만 보고서 해결 방법을 찾아내서 제대로 푸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좀 안타까운 것은 열정이나 시간, 노력에 비해서 이게 학습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그러니까요. 않다는 네. 게 너무 안타깝고 잘 두드렸어요, 수학을.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듣고서 그 학습 방법만 잘 찾으면 네. 개선은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과에서 문과로 바꾸면서 3개월 정도 제대로 이제 수학 공부를 좀 복습을 열심히 안 했더니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외우는 학습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효율도 떨어지게 되고 본인 머릿속에 남는 게 이제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연구소에 가서 저희가 이제 수다고사를 함께 이제 치르는 건 모습을 봤는데 실제로 현행 학습 정도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못 풀고 지나간 게 굉장히 많았어요. 자, 일단 이 아이의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지 도대체 기본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하나하나 좀 검사 결과를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 인지 능력은 우수 수준이 나왔고요. 강점은 동형 찾기라고 하고 특히 약점이랄 것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기준선 위에 있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지우개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머리 때문에 수학을 못한다는 말은 어울릴 것 같지 않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동기 검사를 했더니 경쟁 동기가 높게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등급을 계속 올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 수학을 잘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등급을 올리고 싶다. 아. 그 뜻이고요. 그래서 불안도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수학에 대한 평가를 해봤는데요. 네. 현행은 그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거의 못 풀었고 후행은 그래도 53점 정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후행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기본 개념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네. 있는데 이 아이가 공부를 하긴 하는데 마무리를 항상 못 짓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게 과잉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하는 것보다 좀 더해서 깊이 새겨놔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져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게다가 현행을 하나도 못 푼 이유 중에 하나는 얘가 이과에서 문과로 돌리는 순간 지금 공부가 굉장히 재미없어졌을 수가 있어요. 지금 네. 하는 공부가.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얘기로 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거냐. 개념 다시 다져야 돼요. 네. 그리고 응용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어쨌든 간에 공부하는 시간 늘려야 되는데 그때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근데 뭐 문제를 거의 풀지 못했으니까 네. 그 수학 평가지에 대해서 뭐 할 얘기가 뭐 없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아까 이렇게 어쨌든 풀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림도 이렇게 그려서 도형을 어떻게 풀어보려고 했고 그런 흔적만 봐도 사실은 아이들이 어디서 얘가 막히는구나라는 게 좀 보이시지 않으세요, 선생님? 네, 병기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확률과 통계와 함수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꼈다고 하니까 네. 제가 확률과 통계와 함수라고 하는 파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기가 이야기한 대로 이제 먼저 미적분 원이라고 하는 이제 문과의 단원을 이제 이야기를 해 본다면 미적분에서의 기본 문제들은 잘 풀었어요. 근데 이제 활용 파트에 들어가는 속도와 가속도라고 하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극대극소 값을 이용한 최대 최소 문제 이런 활용 파트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건 활용 문제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매번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인데 네. 이 단원에 대한 개념들을 다시 익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단원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확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풀 때 그 문제가 요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식을 우리가 찾아내기만 한다면 그 공식을 통해서 간단한 계산만 하면 답을 구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정리 노트를 만들 것을 추천합니다. 확률에서 중요한 뭐 예를 들자면 순열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방법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에서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파트별로 나누고 그것에 맞는 적절한 예를 함께 적어 놓는다면 좋은 활용을 할 수 있는 개념 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병기 학생이 함수 부분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그래프,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무리함수, 유리함수, 역함수, 합성함수 같은 개념들이 미적분 원과 확률과 통계에 접목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2에 나오는 함수의 개념을 모두 복잡한 문제까지 복습할 필요는 없지만 네. 기본 개념들을 익혀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많이 틀렸는데 푼 흔적들을 살펴보자면 타원과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공부했던 개념을 떠올려서 풀려고 했던 시도했던 흔적들이 보였어요. 근데 초점을 구하는 방법도 좀 모르는 것 같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타원에 대한 기본식에 대한 변형만 이루어졌지 조금 응용이나 이런 것들이 못해서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기하 벡터나 함수나 미적분 투나 전부 다 개념들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제대로 익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보면 아까 봤지만 개념서를 너무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단순히 외운 것일 뿐이어서 그 시간들과 노력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지금 용기를 갖고 다시 한번 네.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 시간조차도 배신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까지 했던 비효율적인 학습을 효율적인 학습으로 바꿔줘야 될 텐데요. 이게 어제도 공부하는 모습 보셨잖아요. 지금까지 하고 있던 모습 중에 요거는 하고 요건 하지 마라. 좀 해주실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 개념서 위주로 공부하는 건 나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많이 푸는 문제은행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네. 다만 모르는 개념이 뭔지 표시를 해놔서 그거를 완벽하게 복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읽고 넘어가면 또 모르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의 정리를 몇 개 해서 이건 확실히 모르는 거, 이건 아는 걸 나눠서 모르는 거는 몇 배의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개념은 눈으로 슬쩍 보고 다시 문제 풀었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아주 외울 때까지 반복을 해줘야 돼요. 다시는 이게 나타났을 때 틀리지 않겠다 할 정도로.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하루에 50문제씩 푼다고 그러는데요. 더 풀어도 되고 덜 풀어도 돼요. 그런데 50문제를 푼 거 갖고서 수학을 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푼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중에 모르는 걸 얼마나 내 걸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 풀다가 안 되면 답을 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답을 계속 보면 안 되고요. 힌트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풀다가 안 되면 또 잠깐만 봐야 돼요. 네. 나중에 안 되면 얘가 답을 놓고 그대로 베껴 써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또 내 거가 안 되게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변기 정도 수준이 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로 50문제 못 풀어요. 그 50문제를 못 풀어도 되니까 그날 5개, 6개라도 완벽하게 내 거를 정확하게, 만드는 네.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그 말씀은 좋으신데 내가 어디까지 개념을 알고 그쵸, 어디부터 개념을 모르는지를 그것조차 모르겠는 그거 거죠. 자체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속 시원하다. 그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잘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도 나한테 자꾸 개념 없다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맞는 말인 게요. 이렇게 되게 막연하게 개념을부터 이제 이렇게 하시고 더 정확하게 해보세요라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정말 그냥 막막할 수 있어요. 학생 입장에서는. 지금 변기는 고3이에요. 고3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념에만 잡혀 있기에는 좀 늦은 감이 맞아요. 있다라고 하는 네. 거죠. 개념이 명확하게 잡힌 후에 지금 문제 은행식의 문제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능 기출 문제를 또 분석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수능 문제들도 풀어봐야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의 중요한 문제들을 풀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해서 네.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념 정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수능 기출 문제들 풀어보는 걸 동시에 같이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개념을 한번 다 떼놓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선생님? 네, 지금 개념을 정리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고요. 이제 문제집을 풀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개념만을 쏙쏙쏙 모아서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보니까 2시간을 혼자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확률과 통계를 좀 어려워했는데 확률과 통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인터넷 강의를 제가 잠시간 검색을 해봤더니 60가지를 찾아냈거든요.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요. 그래서 그 2시간 동안을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또 문제집 중에서 유형이 최대한 다양한 것들을 찾아서 그 유형별로 여기에 쓰이는 개념을 연결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는 문제는 좀 건너뛰어도 되고 틀린 문제를 3번, 4번, 5번까지 계속 반복해보는 그런 연습을 권합니다. 네. 근데 아까 전에 그 민성원 선생님께서 했던 얘기가 자꾸 좀 걸리긴 하는데 어떤 부분이요? 좀 고생 좀 덜 하려고 좀 쉬우려고 네.
이과에서 문과로 간 것 같다 얘기하셨잖아요. 수학 고생. 수학 고생 이런 좀 덜 하겠다고. 독서를 좀 하셨었는데 그 선택이 꼭 썩 좋은 게 아닌가. 마치 그 나폴레옹 유머 있잖아요. 뭐. 이산이 아닌가며. 아니게요? 편하려고 갔는데 네. 이산이 아닌가며. 뭐 이런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요, 네. 병기가 진짜 미래의 꿈을 정했잖아요. 자기는 분명히 파일럿이 되고 싶고 항공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 공부를 지금 수학 얘기뿐만이 아니라 진로에 대한 어떤 조언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정시를 준비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아이가 내신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수시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아, 그래서 정시를 이제 선택해 마지막에 수밖에 수능으로 없군요. 이제 점수를 올려서 가야 되는 건데 정시 평균을 봤더니 이 아이가 가야 되는 과에 1.8등급 정도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현재 상황에서 썩 쉽지 않고 게다가 수학 반영 비율이 30%가 되기 때문에 네. 수학을 못하면은 그 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아이의 인지 능력이 좋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뭔가를 하면 쌓일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기가 꿈이 굉장히 높고 네. 자기가 실력이 그만큼 안 된다 그러면 그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병기한테는 제가 고3 때 공부했던 방식을 한번 얘기해 줄 것 같아요. 네, 어떤요? 저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슬럼프가 와가지고 방학 때 거의 공부를 못 했는데 이제 고3 4월부터 한 6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을 막판에 많이 올렸거든요. 네.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눈 떠 있는 모든 시간을 공부한다. 그냥 1분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화장실이나 그런 데서는 단어를 외웠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걸어갈 때도 단어를 외웠어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는 국어 모의고사를 풀었고요. 야자 시간에는 처음엔 수학을 풀었고 끝부분엔 영어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 야자가 10시에 끝나고 독서실로 바로 갔습니다. 독서실에서는 탐구하고 과학을 했어요. 사탐과탐. 네. 그래서 항상 그때는 뭘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밥 먹으면서도 공부를 하려고 비빔밥을 먹었었고 그랬더니 6개월 안에 성적이 올라가는데 제가 느끼겠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불안감이 자신감으로 딱 바뀌거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더 이상 할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 또 욕 먹었잖아요. 내일 시험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뭐 한 달 아, 남았는데. 진짜. 아우. 자, 그래서 그 말투까지는 안 배웠으면 좋겠어요. 방법만 배우고. 그래서 예, 병기한테 아직도 한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 몇 개월 동안 정말 시간 관리 잘한다면 네. 기적이 아닌 노력의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와 열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병기 학생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수다하게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할 정도의 열정이 있다면 그래요. 무엇을 해도 잘 맞아요. 할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항공대학교 이제 항공운항과를 가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큰 목표고 너무 높은 목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좌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파일럿이 되는 길은 사실은 여러 길이 있거든요. 민간 항공사에 훈련생으로 들어간다든지 외국에 가서 자격증을 짠다든지 아니면 공사에 들어가서 군 생활 이후에 파일럿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이 정말 파일럿이 하고 싶은가 아니면 아까 전에 그림을 봤듯이 항공기에 관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후에 만약 꼭 파일럿이 아닌 비행기 혹은 항공기에 관심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전기전자과라든지 기계과를 그쵸, 네. 전공한 후에 그것과 관련된 항공기와 관련된 세부 전공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는 길도 좋은 방법이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직업군은 너무너무 다양하고 맞습니다. 사실 그 스펙트럼이 되게 넓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파일럿이 되고 싶다고 파일럿이 아니라 파일럿 아니에요? 파일럿이 되고 싶다고 어떡해. 그 비행 청소년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고3 학생이기 때문에 더욱더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을 해주시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병기 학생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지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절대로 놓치면 안 돼. 결정적 한방 정리해 볼게요. 제 결정적 한방은 개념 활용입니다. 개념 자체를 외우고 익히기보다 활용해서 푸는 문제를 최대한 많이 접할 것을 추천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끈기입니다.
수학에서 안 풀리는 문제가 몇 문제 있거든요. 그 문제들은 끈기를 갖고 풀어야 됩니다. 안 풀린다고 답보지 말고 10분, 20분이라도 끙끙거리지 않으면 나중에 실력이 안 올라갑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신발끈 묶기입니다. 신발끈을 묶지 않고 달려가면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다칠 수도 있고 신발끈을 묶고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수능까지의 길 생각보다 멀기 때문에 기초를 탄탄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 또 기대가 되네요. 네. 뭐 뒤에 뭐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빨리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제 결정적 한방은 네, 바로 이 비행기입니다. 오, 아, 이건 또 어디서 구했어요? 야, 또 우리 조카 장난감 하나 갖고 왔는데 네. 그 병기의 꿈이 파일럿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잘 알 겁니다. 비행기가 나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활주로에서 한참을 달리다가 탄력을 받았을 때 그때 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수학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는 문제라도 반복하고 또 공부하고 또 개념 공부하고 이렇게 계속 꾸준히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비행기 뜨듯이 탄력을 성적도 쭉 뜰 거다라는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심지어는 이 비행기가 수학 비행기네요. 맞아요. 그럼요. 네. 에스크메스. 에스크메스 아우, 에어. 네. 승무원도 아주 이쁩니다. 아, 네. 아, 진짜 그 신발끈을 묶는 그 시간을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또 이렇게 탄력받는 그 시간까지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조바심 내지 말고 본인이 끈기가 있다는 건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을 했잖아요. 이제는 그 끈기에 효율성을 더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학생 힘내길 바라요. 자, 이번에는 재미있는 수학 강연을 듣는 시간이죠. 400초 수학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바로 김희진 선생님께서 준비를 하셨죠? 네. 살다 보면은 이제 고민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이 그쵸.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먹고 잘까 아니면 참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잖아요. 네. 예. 그때 이제 수학을 이용해서 그렇게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수학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 고민되는 거 많은데 네네. 사실 그 뭐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그죠 고기만두냐 김치만두냐 아, 고민한다. 고기만두, 김치만두. 나중에 결혼을 수지랑 할까 설현이랑 할까 이런 고민 많잖아요. 아, 그런 거는 아니야? 옳지 않다고 나만 생각해요. 고민하는 건가? 그건 하여튼 아니라고 이런 봐요. 고민들, 네네. 그죠? 네. 진짜 고기만두, 김치만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선생님? 저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수학을 활용하면 이런 선택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학을 통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어떤 얘기인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김희진 선생님의 400초 수학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할게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알쏭달쏭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비빔냉면을 먹을까 물냉면을 먹을까부터 문과를 갈까 이과를 갈까 집을 매매할까 임대를 할까까지 사소한 것부터 내 미래를 좌우할 심각한 것까지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수학을 알면 이런 선택을 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사격 선수를 뽑는 국가대표 코치입니다. 여기 가선수와 나선수 두 선수가 있는데요. 이 두 선수 중에서 한 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뽑아야 합니다. 두 선수의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선수가 6발을 쏘았는데요. 가선수는 8점, 7점, 9점, 8점, 8점, 8점. 나선수는 6점, 10점, 10점, 5점, 7점, 10점을 각각 맞췄습니다. 두 선수의 평균은 모두 8점으로 동일한데요. 그렇다면 이 두 선수 중에서 과연 누구를 대표로 뽑는 것이 유리할까요? 선수를 뽑기 전에 실제 한 사격 선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미국의 사격 선수 매튜 에몬스 이야기입니다. 매튜 에몬스는 굉장히 유능하고 실력이 뛰어난 미국의 국가대표 사격 선수인데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50m 소총 3자세 결선에서 줄곧 뛰어난 명중 실력으로 1위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금메달이 거의 확보되고 마지막 한 발만 남겨둔 상황에서 그만 본인의 표적이 아닌 옆 선수의 표적에 맞추고 맙니다. 결과는 0점이겠죠.
1위를 달리던 매튜 에먼스는 단번에 8위로 추락을 하게 되는데요. 보는 사람들도 안타까움에 탄성을 질렀던 경기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2008년이 됩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매튜 에먼스는 미국의 국가대표 선수로 또다시 출전을 하게 됐고 50m 소총 3자세 결선에서 또다시 선두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에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안타까웠던 실수를 만회할 절호의 기회가 온 건데요. 금메달을 코앞에 두고 매튜 에먼스는 그때처럼 또 마지막 한 발을 남겨두게 됩니다. 7점만 맞춰도 우승인 상황. 하지만 정말 어이없게도 표적의 엉뚱한 부분을 맞췄고 4.4점을 받게 됩니다. 다 잡았던 금메달을 놓치고 4위를 기록하게 되었죠. 이만큼 사격은 한 발의 실수만으로도 순위가 단번에 바뀔 수 있는 종목인데요. 그럼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이 국가대표 사격 선수를 뽑는 코치라면 가선수와 나선수 중에서 어떤 선수를 뽑으시겠나요? 평균은 같지만 점수 분포 상태가 서로 다른 두 사람 중에서 매튜 에먼스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점수 변동이 덜 심한 선수를 뽑아야겠죠?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평균이 같으므로 편차를 구해보고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편차는 각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기 위해서 각 별량, 즉 점수에서 평균을 뺀 값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두 선수의 점수의 편차를 구해볼까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구하게 되는 편차. 보시는 것처럼 가선수의 편차는 0, 마이너스 1, 1, 0, 0, 0이 나오고 나선수는 마이너스 2, 2,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가 나옵니다. 그런데 편차를 각각 합해보면 가와 나선수 모두 0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편차의 평균도 0이 되죠. 편차의 평균이 같으니까 이 경우 편차로도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 즉 선수들이 각 회차별 받게 되는 점수의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지는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별량이 흩어진 정도를 알 수 있을까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분산입니다. 분산은 편차의 제곱에 대한 평균을 이용한 값입니다. 즉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구한 값인 편차를요 제곱한 후 그 평균값을 구한 것인데요. 가선수의 경우 편차로 구한 값을 각각 제곱해서 더한 후에 총 개수인 6으로 나누어서 평균을 구하면 대략 분산값이 0.3이 나옵니다. 나선수의 경우에는 대략 분산이 4.3이 나오는데요. 드디어 두 선수의 점수에서 큰 차이가 나는 값을 구하게 되었네요. 이제 확실한 비교를 위해서 표준 편차를 구할 텐데요. 표준 편차는 분산값이 양수의 제곱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되기 위해서 2번 제곱해서 구할 수 있는 값을 말하는데요. 이 표준 편차는 수치로 어떤 결과를 예측하거나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 수만큼 평균에서 그만큼 커질 수도 또 작아질 수도 있다는 변화의 폭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똑같이 평균이 5인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표준 편차가 3이고 하나는 표준 편차가 1이라면 첫 번째 3인 경우는 평균 5에서 3을 뺀 경우 2와 평균 5에서 3을 더한 경우 8, 그러니까 변화의 폭이 2에서 8까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평균이 5인데 표준 편차가 1인 경우는 평균 5에서 1을 뺀 값 4, 평균 5에서 1을 더한 값 6. 그러니까 이 경우는 변화의 폭이 4에서 6인 경우가 돼서 아까의 경우보다 적게 되죠. 사격 점수뿐만 아니라 적금이나 금융상품 등의 이자율이나 안정성 등을 파악할 때도 이 평균과 함께 표준 편차를 적용하면 얼마나 위험성이 큰지 또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예측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가선수와 나선수로 돌아가서 이제 어떤 선수를 국가대표로 내보낼지 결정을 해볼까요? 가선수의 분산은 0.3이고 나선수의 분산은 4.3이 나왔습니다. 그럼 표준 편차를 구해보면 가선수는 루트 0.3이 되어서 대략 0.55 정도가 됩니다. 나선수는 루트 4.3의 값을 구하면 대략 2.07이 됩니다.
가선수의 표준 편차 0.55, 나선수의 표준 편차 2.07. 이 말은 가선수의 표준 편차가 나선수의 표준 편차보다 작으므로 가선수의 점수 분포가 나선수의 점수 분포보다 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폭이 가선수가 더 작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선수와 나선수 중 어떤 선수를 국가대표로 뽑으시겠습니까? 저요? 저는 잘하다가 마지막 한 발에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은 선수를 뽑겠습니다. 물론 표준 편차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말이죠. 이처럼 수학은 결정적인 판단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정말 머리가 오랜만에 지끈지끈 아팠어요. 표준 편차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게 또 웬 말인가 그랬는데 근데 진짜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이런 거 과정을 통해서 실패 확률이 줄어들 수 있는 거네요, 선생님. 근데 저 같으면은 이 표준 편차 이렇게 이용하지 말고 네. 오히려 이 표준 편차 큰 사람들 있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 네네. 이런 사람을 골라가지고 뭐 아니면 도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맞으면 또 그죠? 넘어갑니다. 잘 될 때 확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또 재밌는 야구를 해야 되거든요. 뭐든지 화끈한 걸로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좀 어렵잖아요. 우리도 어려운데 표준 편차나 뭐 그러니까요. 분산 이런 거 배우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배우기 시작하니까 그러기 전에 실생활 속에서 이용하면 참 좋아요. 아이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관심을 갖는 계주 선수나 네. 반 축구 선수 대표를 뽑을 때 제가 좋아서 키가 커서 나랑 친해서 왠지 잘할 것 같아서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뽑지 맞아요. 말고 기록들을 실제로 해서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학생들을 뽑으면 논리적으로도 그렇죠. 이해가 되고 실질적으로도 결과도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야구를 하거나 발야구를 할 때 선수의 역할이나 위치를 정할 때 이런 표준 편차를 이용한 방법을 해라 하면 한 번 익히고 나면 어렵지 않은 방법이라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짜 느낌만으로 가지고 하는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과학적인 분석이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적금이나 아이들 성적 얘기 나왔을 때처럼요. 이렇게 실생활에 이런 분석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평균과 통계를 실생활에 이용하는 것은 사격 선수만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내가 공부하는 시간에 평균, 그다음 잠자는 시간의 그렇네요. 평균, 스마트폰 쓴 시간에서 평균 이런 것들을 평균 내서 어느 부분을 더 늘려야 될까 줄여야 될까를 계산해 볼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번 주 안에 푼 문제에서 맞은 문제와 틀린 문제에 대한 통계도 내볼 수가 있고 그랬더니 학교 성적이 어떻게 바뀌더라. 이게 약간 미분의 개념 좀 들어가겠지만 네. 그래서 평균과 통계를 잘 이용하면 전략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거의 결과를 예측 가능하고 예측 바탕으로 또 다음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 같은 것도 이렇게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네. 그다음에 또 시간 관리도 잘 되고. 그렇죠. 그죠? 이런 거는 어른들한테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좀 만나자고 하면은 맨날 시간 없다고 하는 그 여자분들은 요거를 항상 열심히 해갖고. 그래요. 시간을 내보도록 하세요. 네. 나를 만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렇죠. 네. 표준 편차가 수능 점수에도 활용이 되는데요. 진짜요? 예, 네. 수능 시험은 국영수, 그다음에 탐구의 여러 과목들을 보게 돼요. 근데 각각의 과목별로 난이도를 똑같이 조정할 수 없는데 그러면은 어려운 시험을 본 친구가 맞은 100점과 쉬운 시험을 본 친구의 100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그런 차이를 조정할 때 이제 쓰이게 되는데요.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시험을 본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데에도 표준 편차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통계를 활용해서 편차를 구하고 분석하는 게 실제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통계청에서 이제
생활 속 통계 활용 수기 공모전을 벌였어요. 거기 1등한 분이 어부셨거든요. 어촌으로 귀향한 분이셨는데 네. 1000일 동안 배를 출항하면서 날씨, 수심, 밧줄의 길이, 미끼 뭐 여러 가지를 다 기록을 해가지고 분석을 했대요. 그래서 그 편차를 낸 기록을 했더니 출항 성적이 좋아서 굉장히 큰 부와 뭐 이런 것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학을 활용하셔서 네. 많은 이득과 편리함을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와, 정말 이렇게 어업과 수학이 이런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됐는데요. 이게 바로 이 수학이 가지고 있는 수학의 중요성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400초 수학을 통해서 수학의 궁금증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도 늘 항상 받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